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끌어가시고 지금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순조롭게 처리하시고 역대 그 금투협 회장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 또 공정하게 이렇게 또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끌어가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얼굴이 나오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금투협의 서희석 회장입니다. 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시청자분 네. 이렇게 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서희석입니다.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금융투자협회가 뭐 하는지 좀 회장님이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민간단체이고요. 회원사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사, 그다음에 선물사 등으로 해서 총 399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사 간의 건전한 영업 질서,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주 임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설립된 지는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까? 1953년에 설립돼서 작년에 70주년 행사를 했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우리 협회가 같이 이렇게 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년 한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 이렇게 1년,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여기 협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연금 시장을 선율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취임 이후에 계속 연금 시장 활성화 관련된 이제 그 내부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국민들이 좀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 배분 펀드를 우리 운용사들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출시가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연금 시장에서 거의 한 90% 정도가 원리금 보장으로 지금 그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절대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금으로 돼 있는 것들을 투자를 통해서 연금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예금으로 돼 있는 분들은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자산 배분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정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펀드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래 들어서 이제 계속 핵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퀄리티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진출하면서 글로벌 IB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또 앞장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금투협이 그동안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한국의 그 금투협의 위상으로 볼 때는 글로벌적인 좀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회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숨가쁘게 해외 많이 가시고 교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도 이제 그 5월 달부터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진출 관련된 릴레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4차, 5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시아 탑 10 증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시아 내에서도 IB 리그 테이블을 보면 저희 그 국내 증권사가 단 한 개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20위권 내에. 20위권 내에.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증자와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그 자기 자본 수준이 일본의 유수한 금융투자회사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나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진출돼 있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본시장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가
네. 미국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나와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런 쪽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올해 들어서 관심을 일으켰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 이 문제지 네, 않습니까? 협회에서 이 문제 애쓰시죠? 네네.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마 97년도 IMF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외에서 아마 한국을 그렇게 네네. 표현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지금 한 6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 우리 한국 사회의 특히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이제 그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그냥 미제로 남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네네.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야말로 한번 정부와 네. 그다음에 투자자, 뭐 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 그다음에 기업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번 터놓고 네네. 이 밸류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씩 디스카운트율을 없애고 그래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네.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그런 시장으로 바꾸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네. 우리 한국 자본시장이 그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이런 쪽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불만하고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인데요. 회장님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개선 방안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에 나오는 개선 방안 이외에 나머지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 표현으로 바뀌어가지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게 아마 금년 2월 달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당을 너무 적게 한다. 네네네. 한국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만 하지 소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디스카운트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OE가 너무 낮다. 네네네. 그다음에 기업 가버넌스가 좀 불투명하다. 네.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이 뭐 만연하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제도 때문에 그 오히려 기업 주가를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네네. 그 유용화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아주 좀 오랫동안의 컨센서스나 아니면 스터디가 필요한 것들은 장기 과제로 둬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최근 들어서 간혹 이제 뭐 이렇게 뭐 발표가 되면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네네. 뭐 강제 규형이 없다. 네네. 너무 자발적인 거에만 인센티브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그거를 좀 길게 또는 그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스타트하는 거에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아마 그런 우려들도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뭐 우리 금융당국이라든가 아니면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한국 밸류업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준비하고 정비하고 세제도 개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지와 네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또 이 투자자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의지만으로 안 되고 이 모든 그 관계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우리 한국의 네네. 그 저평가 요소들을 해소하고 밸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그 자본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이 여러 일을 하셨지만 또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배규정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풀어질 수 있는 방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배구조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예민한 부분인데 지배구조의 관점을 이제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지배구조의 이제 그 투명성 제고라는 것들을 항상 얘기했던 거고요.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회의 독립성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것, 선진화된 구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더라도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달라서 그 오너 경영에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오너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사회가 또 독립적으로 경영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과 전문성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우리 이사회가 여러 지적도 있었지만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이제 한참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를 좀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도록 돼 있는데요.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도록 그 개정을 해주면 그 이사회 입장에서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같이 신경 쓰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사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인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죠. 이거 잘못 의사결정하면 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사회에 계신 분들은 경영 판단에 대한 어떤 범위, 면책 범위 이런 것들도 좀 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그 고려해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밸류업 대책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까지 경과 사항을 좀 회장님이 다 주도가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기업 밸류업 대책은 그동안 이제 그 당국하고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인센티브 중심으로 자발적 공시와 그다음에 인센티브,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벌칙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잘못하면 형식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와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공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의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주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도 그 공시 내용을 보고 이 기업이 밸류업을 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핵심적이고 쉬운 내용들로 이렇게 좀 공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기업 밸류업이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ETF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요. 밸류업 지수 ETF 이거 뭡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수를 개발을 할 건데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밸류업에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지수가 있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밸류업을 하는 기업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거기 지수에 안 들어가 있던 기업들 중에 밸류업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또 다시 편입돼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래소에서 이제 주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내서 이제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밸류업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보면 이것도 좀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경영권 방어 이런 거에서 항상 하고 싶어도 상법이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해당된 상장업체 같은 경우는 경영권 방어로서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해안을 갖고 있죠?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 방어 문제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네. 뭐 황금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상속세제 같은 것도 많이 네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가 징벌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를 네네. 좀 개편을 해야지만이 이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네네.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앞서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차등 의결권이나 그다음에 황금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연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연구 내지는 조사 또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용역을 한다든가 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바람직한 도입 방향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기재부 쪽에서도 많이 요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골든골이랄까요? 그 그림을 잘 그리신 거로 이렇게 역대 협회장 중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게 자본시장 발전 방안. 이거 좀 개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국 자본시장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항상 보면 이제 투자자의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네네. 그게 뭐 투자 수익률에 대한 뭐 실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좀 투자자들한테 크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상품을 판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있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우리 증권사나 자산운용 업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자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예금에서 투자로 옮기기 위해서 그 별도로 투자자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뭐 은행권, 보험권 이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감독원에서도 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는 이제 일반 예금 교육이 아니고 보험 교육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이렇게 확대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무조건 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7개, 8개 주가 그 고등학교 때 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입시라는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투자 교육에 할애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뭐 인색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 교육을 시키자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그 늘본 교실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를 보면은 나름대로 그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애들도 저희가 애들에 맞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기 때문에 애들도 참여도 높고 그래서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국 학교로 늘리는 것. 그래서 모든 국민이 성인이 될 때까지 꼭 투자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사회와 어떻게 나눠야 될지라는 것도 같이 교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또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인식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서희석 회장님은 공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공매도도 아직도 좀 이제 금지하겠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6월 말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목적에 달성하는 것까지 계속해 연장할 뜻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에는 이제 그 공매도 제한이 걸려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준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건데 저희 나라 법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 IB들이 투자하는 그 관례가 서로 다른 거죠. 우리나라 법에는 명확하게 주식을 차입해서
빌려놓고 그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매도를 가는 건데 이제 글로벌 IB들은 이제 결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작년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6월 말까지 지금 공매도 개선 작업을 이제 정부 중심으로 그다음에 투자자와 소통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사, 외국 증권사, 외국 IB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회사들도 한국에서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 법과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산 시스템 구축인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 시스템의 구축한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구축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그 투자에는 자기 책임 원칙인데요.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그렇고 올해 들어서는 홍콩 그 애치와 관련된 US 이런 문제인데요. 불안정 펀드와 자기 책임 원칙 이거 어떻게 좀 절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협회장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금융 투자 상품은 항상 그 수익을 동반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지지 않고 정해진 예정돼 있는 수익을 얻으려면 그건 은행 예금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해지지 않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이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이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위험이 따른다라는 건데 저도 요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금융투자 상품 말고도 지금도 계속 무슨 저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 퍼센트를 보장한다, 몇 퍼센트를 보장한다 하는데도 그게 허황된 걸 너무 뻔히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계속 휘말려 들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그 로또 복권을 이 AI로 1등 번호를 맞춰줄 테니까 그 돈을 내면 번호를 주겠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너무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번호를 맞출 수 있으면 자기가 그냥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지 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교육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투자자 교육이 됐을 때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이게 원금이나 이자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면 반드시 손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모든 국민이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 투자자 교육이고 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증권이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사기적 상품을 파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에 적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이지 이 상품이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이 투자 상품으로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그 적합성 그다음에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도 좀 많이 좀 보완돼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좀 마지막까지 아껴둔 게 ETF. 아마 2017년인가요? 회장님이랑 나랑 개인적으로 연의해서 앞으로 이게 회장님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개척되겠다, 열릴 것이다 하면서 그때는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사실 출발했습니다는 지금은 너무도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될지 회장님의 해안이 사실 이렇게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지금 너무 기관끼리 너무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협회 입장에서는 좀 조율이 필요한데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 ETF를 열심히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ETF 전체 시장 규모가 150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더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펀드 시장이 공모 네. 펀드 시장이 지금 한 400조 조금 넘습니다. 네, 넘는데 150조면은 많이. 거의 30%가 넘는 그런 규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전체 공모 펀드 시장 중에서 50% 이상 전통적인 그 공모 펀드 네네. 규모를 넘어가는 때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50%, 60%. 그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공모 펀드 시장은 이제 계속 커갈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공모 펀드 시장이 커가는 사이에 서로 1등 경쟁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3, 4, 5위 네네. 그 회사들도 더 이제 키우고 싶어서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도 많이 낮추고 뭐 이런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대형 지수를 기초로 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뭐 보수가 낮아도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든가 네네. 이런 상품을 냈을 때는 충분히 좀 이렇게 보수를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네. 또 그런 보수는 충분히 또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거,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워낙 큰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거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뱅가드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는 그 ETF를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 해외 시장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생각하면 뭐 보수가 그런 대형 지수는 좀 낮아지는 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만나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걸 좀 해서 향후의 금투협의 발전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님 개인적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이걸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별도로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시청자 여러분, 한국 투자에 있어서 한국경제TV는 투자의 길라잡이의 역할을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투자업계에 몸담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지만 사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은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투자, 그다음에 바쁜 사람들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 간접 투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승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TV와 함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이것을 제 마무리 발언 대신하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